창수야, 너 왔어? 엄마가 기다렸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할머니, 일단 가요. 여기 있으면 너무 추워서 안 돼요. 폭설이 내리던 겨울밤, 한 노인은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려던 한 남자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줍니다. 이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름, 숨겨진 가족, 그리고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 그날 밤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보따리 하나 더 풀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내렸다. 아니, 쏟아졌다. 서울에 이런 눈은 처음이었다. 기상청은 연신 기록적 폭설이라는 단어를 내뱉었고 도로는 마비됐다. 차들은 멈췄고 지하철은 서행했으며 사람들은 집 안에 숨었다. 그러나 강태수에게 폭설은 사치였다. 주문 들어왔습니다. 짜장면 2개, 탕수육소, 3.2km, 오토바이 헬멧 속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태수는 한숨을 삼키고 시동을 걸었다. 58세. 이 나이에 배달이라니. 누가 들으면 코웃음 칠 일이었다. 하지만 태수에게 코웃음은 익숙했다. 평생 들어왔으니까. 주문 취소. 도착 1분 전 화면에 뜬 2글자가 태수의 손을 멈추게 했다. 고객이 기다리다 지쳤나 보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오토바이 뒤에 실었다. 이런 날은 반품도 못한다. 어차피 식당도 문 닫았을 테니. 에휴,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네. 태수는 쓸쓸히 웃으며 골목길로 오토바이를 돌렸다. 월세방으로 가는 지름길. 좁은 골목은 눈에 덮여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집에 가야 해. 태수의 귀에 무언가 스쳤다.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들렸다. 우리 집, 우리 창수가 기다려. 태수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헬멧을 벗고 주위를 둘러봤다. 눈발 사이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 골목 한쪽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 비틀거리고 있었다. 할머니였다. 흰 머리카락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입고 있는 건 얇은 잠옷, 바른 슬리퍼. 영하 15도의 밤, 이 폭설 속에 저런 차림이라니. 할머니. 태수는 뛰어갔다. 가까이 가니 할머니의 입술은 이미 파래져 있었다. 눈썹에도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 손을 잡으니 얼음장 같았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어디예요? 할머니가 태수를 올려다봤다. 초점 없는 눈. 그러나 그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창수야? 태수는 움찔했다. 창수야, 너 왔어? 엄마가 기다렸어. 할머니의 손이 태수의 볼을 만졌다. 얼음 같은 손이 태수의 뺨에 닿자 묘한 전율이 일었다.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수야, 추웠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태수는 당황했다. 창수라니. 자신은 태수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저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일단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태수는 오토바이 뒤에 실어둔 짜장면을 내리고 할머니를 태웠다. 할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깃털 같았다. 태수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줬다. 그렇게 태수는 그날 밤 낯선 할머니를 자신의 월세방으로 데려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60년을 기다려온 재회의 시작. 그리고 태수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시작. 그날 밤 태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구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평생을 울며 찾아 헤맨 창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만년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때까지 태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강태수? 그는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곤 했다. 남들 앞에선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땐 그 웃음이 사라졌다. 태수의 첫 기억은 고아원이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 햇빛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태수는 1966년 그곳 앞에 버려진 아기였다. 이름도 없이 그저 포대기에 쌓인 채로 보육원 원장은 아기에게 강태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크게 빛날 테, 오래 살 수, 버려진 아이에게 붙여준 원장 나름의 축복이었다. 태수야, 넌 복 많은 아이야. 누군가 널 이렇게 예쁘게 싸서 놓고 갔어. 널 버린 게 아니야. 맡긴 거야. 원장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다. 맡긴 것과 버린 것이 뭐가 다르냐고. 결국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건 버린 거라고. 태수와 함께 버려졌던 물건은 딱 두 가지였다. 낡은 만년필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천주머니 하나. 만년필엔 W, J, P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미안하다 창수야, 엄마를 용서해라라고 쓰인 쪽지가 있었다. 하지만 창수가 누군지, W, J, P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태수는 그 만년필을 평생 품고 다녔다. 어릴 땐 그게 부모를 찾을 단서라고 믿었다. 자라면서는 그 믿음이 사라졌다.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태수는 그 만년필을 점점 꺼내보지 않게 되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5년 전 아내 정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죽기 전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그 만년필 있잖아. 버리지 마. 언젠가 그게 당신한테 답을 줄지도 몰라. 정희는 태수의 과거를 알고도 그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그녀가 떠난 뒤 태수는 다시 그 만년필을 꺼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을. 정희야,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태수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W, J, P. 평생 그 뜻을 찾지 못했다. 이젠 찾을 생각도 없었다. 그냥 정희가 남긴 말처럼 하나의 유품으로 간직할 뿐이었다. 아들 강민석은 미국 유학 중이었다. 아니, 유학 중이라고 해야 하나? 3년 전 MBA를 마치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현지에서 취직했다며 연락은 뜸했다. 명절에도 아내 기일에도. 태수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부모 없이 컸으니까 아이한테 뭘 바라겠어. 태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타일렀다. 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58세, 홀로 사는 월세방. 가진 거라곤 낡은 오토바이와 배달 가방뿐.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이. 그래서였을까? 그날 밤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태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겠지. 그 한 가지 생각. 그게 태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한편 김순자의 이야기. 김순자, 82세, 치매 2기. 그녀는 1942년 경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 징용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순자와 동생을 먹여 살렸다.
순자는 15에 서울로 올라왔다. 돈을 벌어야 했다. 식모살이, 공장 노동, 시장 좌판.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21살에 박정호라는 남자를 만났다. 정호는 순자보다 5살 위였다. 인쇄소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과묵한 남자였다. 둘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이듬해 처사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창수로 하자. 창창하게 빛날 창, 오래 살 수. 정호가 지은 이름이었다. 순자는 창수를 품에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창수가 2살이 되던 해 정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트럭에 치여 즉사.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3살 과부가 됐다. 어린 아들 하나 안고.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했다. 창수를 키워야 했다. 시장에서 좌판을 다시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건을 떼오고 밤 10시까지 자리를 지켰다. 창수는 골판지 박스 위에 재웠다. 그렇게 1년, 2년. 그러나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 창수가 4살이 되던 해겨울, 순자는 쓰러졌다. 폐렴이었다. 병원비가 없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한 달이 문제였다. 창수를 맡길 곳이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과는 연을 끊은 지 오래였다. 시장 언니들이 번갈아 봐주긴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순자야, 이러다 너도 아이도 죽어. 잠깐만 아이를 맡겨. 내가 낳으면 데려오면 되잖아. 시장 언니 말자가 말했다. 말자는 순자보다 2살 위 같은 과부였다. 그녀는 햇빛 보육원이라는 곳을 알고 있었다. 거기 원장 선생님이 착해. 잠깐만 맡겨둬. 내가 돈 모아서 데려오면 돼. 순자는 울었다.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폐렴은 악화됐다. 창수는 굶고 있었다. 결국 순자는 그 선택을 했다. 1966년 겨울, 순자는 창수를 포대기에 싸서 햇빛 보육원 앞에 두고 왔다.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함께 넣었다. 죽은 남편 정호가 쓰던 만년필. W, J, P. 박정호를 영어로 쓴 이니셜이었다. 원-용 파크. 아니, 그의 세례명 원정에서 따온 것이었다. 쪽지에 썼다. 미안하다 창수야. 엄마를 용서해라. 꼭 데리러 올게. 순자는 보육원 담장 뒤에 숨어 새벽까지 울었다. 아침이 되어 원장 선생님이 창수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봤다. 발걸음을 떼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 창수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다. 순자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한 달 후 퇴원했다.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창수는 없었다. 그 아이요? 입양됐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원장 선생님의 말에 순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미국이라니. 어떻게. 자신은 며칠만 맡긴다고 했는데. 부인, 죄송합니다. 사정이. 입양기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 순자는 울부짖었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미국이 어디냐고. 제발 돌려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순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미국행 비행기 값을 모으기 위해 낮엔 식당, 밤엔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60년대의 미국은 너무 멀었다. 비행기 값은커녕 여권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순자는 창수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결혼했다. 33살 김영수라는 남자. 착한 사람이었다. 순자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원장이라 이름 지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하루도 창수를 잊지 않았다. 원장이 자랄 때마다 순자는 창수를 떠올렸다. 창수는 지금 몇 살이지?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미국에서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원장에게 미안했다. 자신이 온전히 이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창수는 순자의 가슴에 박힌 가시 같았다.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세월이 흘렀다. 남편 영수도 세상을 떠났다. 원장은 자수성가의 한성그룹 회장이 되었다. 순자는 회장 어머니로 모셔졌다.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 고급 요양원, 24시간 간병인. 하지만 순자는 행복하지 않았다. 치매가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였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점점 심해졌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최근 일은 잊어버리는데 60년 전 일은 또렷이 기억났다. 창수야. 창수. 순자는 자꾸 그 이름을 불렀다. 원장 회장은 처음엔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 창수가 누구예요? 원장이 물었을 때 순자는 울먹였다. 내 형이야. 내 위에 형이 있어. 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형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날부터 원장은 친형을 찾기 시작했다. 30년간 수소문했다. 하지만 6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 보육원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 입양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창수는 순자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아니,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 폭설의 밤, 순자가 요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창수야, 엄마가 찾으러 갈게. 기다려. 치매에 걸린 순자의 머릿속엔 60년 전 그 겨울밤만 맴돌고 있었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두고 울던 그날 밤. 그녀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리고 운명은 기묘하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폭설 속에서 그녀는 창수를 만났다. 58년간 태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바로 그 창수를. 태수의 월세방은 좁았다. 10평 남짓한 원룸. 싱크대,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배달 가방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는 며칠 된 양말이 걸려 있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자의 방 특유의 퀴퀴함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태수는 할머니를 침대에 앉혔다. 얼어붙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입혔다. 할머니는 순순히 따랐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수야, 여기 우리 집이야? 아니요, 할머니. 저는 태수예요. 강태수? 태수? 그게 누구야? 난 창수를 찾아야 하는데. 태수는 답하지 않았다. 치매라는 걸 알았다. 저런 눈빛, 저런 말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수도 요양원에서 봤다. 아니, 태수에게 어머니는 없었지만 정희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전기장판을 틀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담아줬다. 할머니, 일단 이거 드세요. 몸 녹이셔야 해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떨리는 손, 주름진 손등. 태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겠지. 그 생각이 다시 스쳤다.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전화번호나 주소. 연락처? 그게 뭐야? 난 창수 찾으러 가야 해. 창수가 보육원에 있어. 데리러 가야 해.
보육원이요? 태수의 귀가 쫑긋해졌다. 보육원.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네, 보육원. 햇빛 보육원. 거기 창수를 맡겨놨어. 며칠만 맡긴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르륵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다. 근데 데리러 갔더니 없대. 미국 갔대. 우리 창수가 미국 갔대. 태수는 숨을 멈췄다. 햇빛 보육원. 그 이름을 60년 만에 듣는다. 아니, 정확히는 58년 만에. 태수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보육원. 우연의 일치? 아니, 이건 너무 기묘했다. 할머니, 창수라는 아이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62년생. 1962년생. 4월에 태어났어. 벚꽃 필 때. 태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962년생. 4월. 자신도 1962년생이었다. 생일은 몰랐다. 보육원에서 추정해서 정해줬다. 4월 15일. 이름이 창수라고요? 응, 창수. 창창하게 빛날 창, 오래 살 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창창하게 빛날 창, 오래 살 수. 자신의 이름 태수도 비슷했다. 크게 빛날 태, 오래 살 수.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 우연치곤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아서 오히려 무서웠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설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1962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둘이야?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가 자기 하나였겠어? 할머니, 일단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보호자 찾아드릴게요. 태수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창수야, 고마워. 할머니가 잠들며 중얼거렸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창수라. 그 이름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기상청은 50년 만에 기록적 폭설이라고 했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 경찰서도 관공서도 비상체제였다. 할머니, 오늘은 못 나가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태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열이 좀 올랐지만 아침엔 괜찮아 보였다. 눈이 많이 오네. 그때도 이랬어. 그때요? 응, 창수 맡기던 날. 이렇게 눈이 왔어. 추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창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으면 안 되는 질문 같았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끊기고 헛갈리고 반복하면서. 하지만 태수는 인내심을 갖고 들었다. 남편이 죽은 이야기, 폐렴에 걸린 이야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이야기, 데리러 갔더니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이야기. 내가 죽일 놈이야. 며칠만 맡긴다고 했는데 그 며칠이 60년이 됐어. 할머니는 울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년필 있어? 아버지 만년필. 그거 창수한테 줬는데. 만년필이요? 태수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응, 남편 거. W, J, P.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창수한테 그거 줬어. 아버지 유품이라고. W, J, P.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양말 사이 오래된 나무 상자. 그 안에 있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W, J, P.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58년간 품고 다닌 그 만년필에 태수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만년필을 들고 할머니에게로 갔다. 할머니, 혹시 이거? 할머니가 만년필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이게 어디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58년 동안. 58년? 할머니가 태수를 올려다보았다. 초점 없던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창수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창수야. 내가 창수야? 할머니의 손이 태수의 얼굴을 만졌다. 볼을, 눈을, 코를, 입술을. 마치 눈먼 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읽듯이. 여기 점. 너 오른쪽 귀 밑에 점 있어?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귀 밑에 작은 점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창수도 있었어. 똑같은데 점이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창수야, 창수야. 할머니가 태수를 끌어안았다. 뼈만 앙상한 팔로. 온 힘을 다해. 우리 창수, 우리 아들. 미국 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60년간 찾아 헤맨 어머니. 60년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아들. 두 사람이 폭설 속 좁은 월세방에서 얼싸안고 울었다.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60년의 상처를 덮어주듯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문제들이 밀려왔다. 태수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진짜 내가 창수일까? 만년필이 같은 건 분명했다. 귀 밑에 점도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친자를 증명할 수는 없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기억을 100% 신뢰할 수도 없었고, 할머니 저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무슨 검사야? 넌 창수야. 엄마는 알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인데 엄마가 모를 리가 있어? 할머니는 단호했다. 하지만 태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60년을 고아로 살았다. 부모 없이, 뿌리 없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그것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믿고 싶었다. 간절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상처받기가 두려웠다. 혹시 아니면 어쩌지? 혹시 할머니가 착각하는 거면 어쩌지? 할머니,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태수는 화제를 돌렸다. 할머니의 옷에서 요양원 이름표를 찾았다. 청송 실버타운. 검색해보니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다. 하루 비용만 수십만 원. 이 할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태수는 눈을 의심했다. 슬리퍼에 얇은 잠옷 차림의 치매 노인이 고급 요양원 입소자. 전화를 걸었다. 폭설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다. 여보세요. 청송 실버타운입니다. 아, 네. 저기 어제 실종되신 어르신 계세요? 김순자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네. 김순자 여사님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에 실종 신고했는데. 잠깐만요. 회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회장님? 태수는 당황했다. 무슨 회장? 30분 후. 태수의 좁은 월세방 앞에 검은색 대형 SUV 세대가 멈춰섰다. 폭설에도 뚫고 온 것이었다. 차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내렸다.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
고급 캐시미어 코트, 날카로운 눈빛. 여기입니까? 네, 회장님. 신고자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박 원장, 한성그룹 회장. 그는 급하게 계단을 올랐다. 월세방 문을 두드렸다. 태수가 문을 열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원장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좁고 낡은 월세방. 그리고 침대에 앉아있는 어머니. 어머니. 원장이 달려갔다. 순자는 아들을 보고 활짝 웃었다. 원장아, 왔어? 여기 봐. 창수야. 내 형이야. 원장은 멈칫했다. 형이라는 단어에 몸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창수라는 사람입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어제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발견해서 데려온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창수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만년필이 있어. 순자가 끼어들었다. 만년필을 들어보였다. 정우 아버지 만년필. W, J, P.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 창수한테 줬던 거야. 원장의 눈이 커졌다. 그 만년필.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셨던 그 만년필. 그 만년필이 어떻게 당신에게?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다고. 보육원이요? 네, 햇빛 보육원. 저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원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햇빛 보육원. 어머니가 형을 맡겼다던 그 보육원. 몇 년생이십니까? 62년생입니다. 생일은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추정해서 4월 15일로. 원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30년을 찾았다. 전 세계 입양기관, 이민기록, 모든 것을 뒤졌다. 형이 미국에 갔다고 했으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미국에 안 가셨던 겁니까? 네.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20에 나와서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원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국 입양됐다는 건 잘못된 정보였던 것이다. 어쩌면 보육원 측의 실수, 아니면 일부러 숨긴 것.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좋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할머니도 저도 회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테니. 원장은 태수를 바라보았다. 배달 기사라고 했다. 허름한 월세방에 살고 있다. 재벌 회장의 형이라니. 너무 동떨어진 세계. 하지만 원장은 이상하게도 태수에게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친근함?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야 뭐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원장은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다. 강태수 씨,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태수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원장이 명함을 내밀었다. 한성그룹 회장 박 원장. 태수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성그룹, 재벌, 그리고 박 씨. 자신은 강 씨였다. 보육원에서 붙여준 성. 만약 정말 저 할머니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본래 성은 박 씨라는 뜻인가. 박창수?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58년간 강태수로 살아온 자신에게 순자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창수야, 꼭 다시 보자. 엄마가 기다릴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끄덕일 뿐이었다. 검은 차들이 떠났다.
폭설 사이로 사라지는 검은 행렬. 태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진짜 내가 그 아들일까? 믿을 수 없었다. 믿기 두려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희망이었다. 58년 만에 느껴보는 작은 희망.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태수에게 지옥 같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배달을 나갔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짜장면과 치킨을 나르고 밤이면 빈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다. 만약 진짜라면, 내가 정말 저 할머니 아들이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58년을 고아로 살았다. 부모가 없다는 건 태수에게 정체성 그 자체였다. 어릴 때는 상처였고 청년 시절엔 콤플렉스였으며 중년이 되어선 담담한 팩트가 됐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세상엔 부모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어머니가 재벌 회장의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그룹, 뉴스에서나 보던 그 회사. 태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박 원장 회장,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자수성가 신화, 박 원장 회장의 성공 스토리. 한성그룹, 올해 매출 50조 돌파. 박 원장 회장, 사회공헌 1,000억 기부. 화려한 성공담, 눈부신 업적들. 그리고 원장이라는 이름. 자신보다 4살 아래. 어머니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 내 동생인 건가?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토록 다른 살. 한 명은 재벌 회장, 한 명은 배달 기사. 질투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받아들일까? 만약 DNA 검사에서 일치 판정이 나온다 해도 그게 뭐가 달라지나? 6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아무런 기억도 정도 없는데, 그냥 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나?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대하지 말자. 아무것도.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한편 박 원장 회장도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서울 한남동 대저택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청송 실버타운에 입원해 계셨다. 폭설 후유증으로 가벼운 감기를 앓았지만 다행히 큰 탈은 없었다. 문제는 형이라는 사람이었다. 강태수, 58세, 배달기사. 원장은 비서에게 조사를 시켰다. 합법적인 선에서 강태수 씨 1962년 햇빛 보육원에서 발견된 기아입니다. 성인이 된 후 공장, 건설 현장, 운전 등 다양한 일을 했고 30대에 결혼, 아들 하나. 10년 전 배달업을 시작했고 5년 전 아내 사별 후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 고달픈 인생. 특별한 학벌도 재산도 성공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 정가는요? 없습니다. 단 한 건의 범죄 이력도 없고 채무도 거의 없습니다. 원장은 안도했다. 최소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진짜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30년을 찾았다.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봐왔다. 치매가 시작된 후로는 더 심해졌다. 온종일 창수야, 창수야 하며 울었다. 원장은 어머니를 위해 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형을 찾는 게 두렵기도 했다. 이유는 복잡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 원장은 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다.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형이 나타나면 어머니의 사랑이 나눠지는 걸까? 아니, 어쩌면 형에게 더 쏠리지 않을까? 버린 죄책감 때문에. 둘째 회사. 한성그룹은 원장이 일군 회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땀으로. 그런데 형이 나타나서 지분을 요구하면, 상속권을 주장하면, 원장은 그런 추악한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원장은 깊이 숨을 쉬고 봉투를 열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97%. 원장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진짜였다. 강태수가 진짜 형이었다. 어머니가 60년 전 보육원에 맡기고 온 그 창수가. 원장은 직접 태수를 찾아갔다. 전화로 먼저 연락을 했다. 강태수 씨,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수는 배달 중이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결과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오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걸까? 일치? 불일치? 저녁, 태수의 월세방. 문이 노크됐다. 태수가 문을 열었다. 원장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검은 양복 대신 캐주얼한 차림. 들어오세요. 태수가 비켜섰다. 원장이 들어왔다.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정말 허름했다. 재벌 회장의 형이 살 곳이 아니었다. 앉으세요. 태수가 의자를 내밀었다. 원장은 앉지 않고 봉투를 내밀었다. 결과입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종이를 꺼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친자 일치 확률 99.9997%. 그 숫자만 눈에 박혔다. 99.9997%. 사실상 100%. 태수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짜였어. 목소리가 떨렸다. 58년간 고아인 줄 알았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살아계셨다. 그리고 60년간 자신을 찾아 헤맸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울지 않으려 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았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울어봤자 아무도 안 봐준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흑.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크게. 결국 태수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58년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원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자신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형이구나. 진짜 형이구나.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 원장은 처음 태수를 봤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함이 이해가 됐다. 한참 후 태수가 겨우 눈물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형님. 원장이 말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태수는 놀란 눈으로 원장을 바라보았다. 저를 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DNA가 증명했잖습니까? 당신은 제 형입니다. 어머니의 첫째 아들. 원장은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형님,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60년 전 일. 어머니도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정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태수는 진심이었다. 폭설 속 사흘간 순자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남편을 잃고 병에 걸리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 태수는 이해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수 없었다. 저 할머니도 60년을 고통받았으니까. 자신만큼,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어머니께 결과 말씀드리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요.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되실 때 와주시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음 날 청송 실버타운. 태수는 난생 처음 고급 요양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호텔 같았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정중했다. 방마다 간병인이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 계셨구나. 태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안심도 됐지만 서글프기도 했다. 자신은 평생 이런 곳을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원장이 앞장섰다. 3층 302호. 문 앞에서 원장이 멈춰섰다. 형님, 어머니가 오늘은 상태가 좋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창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폭설 속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랐다. 깨끗한 환의를 입고 머리도 빗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같았다. 창밖만 바라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 어머니, 형님 오셨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태수를 보았다. 창수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팔을 벌렸다. 창수야, 이리 와. 태수는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몇 발자국 남지 않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순자가 먼저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태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창수야, 내 아들. 60년 만이다. 60년. 태수도 어머니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뼈만 앙상한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어머니, 미안해. 미안해, 창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못났어. 순자가 울부짖었다. 태수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원망 안 해요. 진짜요. 거짓말. 원망해도 돼. 욕해도 돼. 엄마가 다 받을게. 다 받을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드렸다.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저도 나름 잘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 내 손주? 순자의 눈이 커졌다. 네, 민석이라고. 아들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지만. 손주가 있어? 내 손주? 순자가 태수의 손을 꽉 잡았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 창수야, 고마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았을 줄 알았어. 원망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신 줄 알았죠. 더 나쁘지. 그게 더 나빠. 순자가 또 울었다. 자식에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모. 그것이 더 큰 죄처럼 느껴졌다. 태수는 어머니를 달랬다. 괜찮다고, 진짜 괜찮다고. 이제 만났으니 됐다고. 원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물을 훔쳤다. 형님이 좋은 분이라 다행이다. 솔직히 원장은 걱정했었다. 형이 원한에 가득 차 있으면 어쩌나.
돈을 요구하면 어쩌나. 회사를 노리면 어쩌나. 하지만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60년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서도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한 사람. 원장은 그런 형이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주일 후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박 원장 회장 60년 만에 친형 찾아. 경제지에 기사가 실렸다.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마 요양원 직원 중 누군가겠지. 기사 댓글은 냉혹했다. 배달 기사가 재벌 형? 키읔키읔키읔 이거 완전 영화네. 저러다 유산 다 뺏기겠네. DNA 조작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많던데. 한성그룹 주가 떨어지겠다. 태수는 그 기사를 보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 그래, 세상은 이렇지. 태수는 원래 기대를 안 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벼락 출세 노린다. 돈 노린다. 사기꾼이다. 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더 힘들었던 건 원장 회장 쪽 반응이었다. 원장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아내 이수진은 재벌가 딸 출신,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아들 박준혁은 경영 수업 중이었고 딸 박수연은 대학생이었다. 며느리 수진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여보, 그 사람 신원 확실해요? DNA야 조작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니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수진아, DNA 검사는 국내 최고 기관에서 했어. 조작 같은 거 없어. 그래도 저 사람이 유산 요구하면 어쩔 거예요? 상속법상 친자는 권리가 있잖아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형님은 그런 분 아니야.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 지금은요. 나중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원장은 형을 믿고 싶었다. 손자 준혁도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큰아버지가 생기면 회사 체계가 흔들려요. 주주들도 불안해할 거고요. 준혁아, 형님은 회사에 아무 관심 없으셔. 배달일 계속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래도 형식상 문제가. 원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족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사업적으로 갑작스러운 친형의 등장은 변수였다. 하지만 원장은 알았다. 어머니가 60년을 기다려온 것을, 형을 찾기 위해 자신도 30년을 헤맨 것을, 이제 와서 그 재회를 사업적 계산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형님은 내 형이야. 피부치야. 어머니가 평생 찾아 헤맨 분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내가 감당할 테니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마.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과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 가득이었다. 태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기사가 나간 후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다. 강태수 씨죠? 저는 오후투자 대표입니다. 혹시 한성그룹 주식 정보 좀. 태수 씨, 저 기억나요? 같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XXX인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여보세요. 저 연예기획사입니다. 사연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태수는 전화기를 꺼버렸다.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여전히 배달을 했다. 한성그룹에서 돈을 받은 것도 대접받은 것도 없었다. 그냥 DNA 검사 결과 친자라는 게 확인됐을 뿐.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재벌 형으로 보기 시작했다. 배달 가는 곳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저 아저씨가 그 사람이래. 진짜? 재벌 형인데 왜 배달해? 돈 타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태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냥 폭설 그날 지나칠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다.
물론 어머니를 만난 건 기뻤다. 60년 만에 혈육을 찾은 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무거웠다. 어느 날 밤 태수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W, J, P, 아버지의 이니셜. 아버지, 이게 맞는 거겠죠? 태수는 만년필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낡은 금속 표면만 희미하게 빛날 뿐. 2주가 지났다. 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태수는 늘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약과 식혜, 찐빵을 사갔다. 창수야, 또 왔어? 이거 비쌀 텐데. 비싸긴요. 시장에서 샀어요. 시장? 요즘도 시장 가? 그럼요. 저 시장 바닥 체질이에요. 순자는 웃었다. 그 웃음이 태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다. 어머니의 치매는 들쑥날쑥했다. 어떤 날은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하며 경계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창수야라고 부르며 반겨주셨다.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정우가, 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말수는 적은데 따뜻한 사람. 너 닮았어. 제가요? 응. 눈이 닮았어. 웃는 눈. 정우도 웃으면 눈이 초승달처럼 됐거든. 태수는 자신의 눈을 만져보았다. 아버지를 닮았다니. 평생 부모 얼굴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순자가 갑자기 태수의 손을 꽉 잡았다. 창수야,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 만년필, 그 안에.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뭔가 떠올리려 애쓰는 눈. 안에? 만년필 안에 뭐가 있어요? 편지. 편지가 있어.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편지요? 응. 내 아버지가 너한테 쓴 편지. 만년필 안에. 순자의 말이 흐려졌다. 치매 탓에 기억이 끊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게 만년필 안에? 응. 분해하면 나와.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잠이 들었다. 피곤한 탓인지 금방 코를 골았다.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만년필 안에 편지가 있다고? 58년간 그 만년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분해해 본 적은 없었다. 그냥 유품으로, 기념품으로 간직했을 뿐. 태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낡은 만년필. 금장 장식은 벗겨지고 표면엔 긁힘이 가득했다. 하지만 W, J, P라는 이니셜만은 또렷했다. 분해하면 나온다고? 태수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살폈다. 돌려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뚜껑 쪽.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 작은 종이가 말려 있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누렇게 바른 종이. 손글씨. 한자가 섞인 옛날 글씨체. 창수에게. 아들아, 아버지다.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겠지.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라고 했다.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다. 알면 무너질 테니까.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태어나던 날 내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너는 아버지의 희망이야. 아버지가 못다한 인생, 내가 대신 살아다오. 돈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는 아버지라 미안하다.
그래도 이 만년필 하나는 남긴다. 아버지 것 중 가장 소중한 거야. 아들아, 세상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게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다. 살리려고 한 거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아들아. 1966년 1월 3일. 아버지 박정호. 태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다. 어머니한테 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편지에 따르면 아버지는 시한부였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어머니 몰래. 3개월 시한부라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건가? 태수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병원비 없이 죽어가느니 차라리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이라도 남기려 한 것 아닐까? 60년대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고 들었다. 아버지.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다.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살리려고 한 거였다. 58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이 작은 편지 한 장으로 눈 녹듯 사라졌다. 태수는 다음 날 원장 회장에게 연락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원장은 바로 달려왔다. 태수는 편지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만년필 안에 편지가 있다고. 제가 몰랐습니다. 원장은 편지를 읽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형님, 이게 아버지. 네, 제 친아버지 박정호. 원장에게 박정호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 원장의 친아버지는 김영수,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었다. 하지만 박정호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형님, 이 편지 어머니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 편지니까. 그날 오후 요양원. 태수와 원장이 함께 순자를 찾았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상태가 좋은 날 같았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수가 편지를 내밀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호야. 순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때 정우가 이상하게 굴었어. 갑자기 유서를 쓴다고 하고 만년필을 창수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고. 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한부였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순자가 울었다. 60년 전 남편을 그리워하며. 태수도 울었다. 원장도 울었다. 세 사람이 함께 우는 동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마치 하늘에서 박정호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날 밤 순자는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창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어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원장이랑 잘 지내줘. 그 애도 외로운 아이야. 겉으론 강해 보여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손주, 민석이? 네. 그 아이 좀 데려와줘. 내가 살아있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태수는 가슴이 뜨끔했다. 민석? 미국에 있는 아들. 3년째 연락이 뜸한. 네, 어머니. 제가 연락해 볼게요. 태수는 대답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민석이 올까? 3년간 명절에도
어머니 기일에도 오지 않던 아이가 그래도 해봐야 했다.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태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을 것 같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연결됐다.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민석아, 아빠야.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돈 필요해? 그 말에 태수는 가슴이 찔렸다. 아들에게 자신은 돈 이야기할 때만 연락하는 아버지였나? 아니, 돈 아니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민서가 잠깐만.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뭘 바라겠어.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자신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으니까. 배달 다니느라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정희가 죽은 후로는 더 그랬다. 민석에게 자신은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자업자득이지. 태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탁이기도 했고 솔직히 자신도 아들이 보고 싶었다. 태수는 문자를 보냈다. 민서가 아빠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셔. 아빠 친어머니야. 60년 만에 찾았어.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시간 되면 연락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태수는 여느 때처럼 배달을 나갔다. 오전 11시 점심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아, 아빠. 태수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민석이었다. 민석아? 너 지금? 나 인천공항이야. 방금 도착했어.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 한국에 왔다고? 응. 문자 받고 할머니 뵈러 왔어.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3년간 연락도 없던 아들이 문자 하나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민석아, 너. 아빠, 나 죄송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변명할 것도 없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 오면 자꾸 생각나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문자 받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60년 만에 아빠를 찾으셨다며. 그런데 나는 3년도 못 참고 도망쳤잖아. 부끄럽더라. 태수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돌아왔다. 진짜 돌아왔다. 민서가 어디야?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니, 됐어. 내가 갈게. 아빠 집 주소 문자해줘. 2시간 후 태수의 월세방.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32세, 키가 크고 마른 청년. 아내 정희를 닮은 얼굴. 아빠, 민석아. 부자는 어색하게 마주섰다. 3년 만에 재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 연락 못해서. 아니다. 아빠도 미안해. 너한테 잘 못해줬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잘못 아니야.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빠, 여기서 살아? 이렇게 좁은 데서? 응.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아빠.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아빠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몰랐어. 야, 울긴. 남자가 왜 울어? 태수가 민석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다.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3년간 쌓인 서운함, 미안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청송 실버타운.
태수는 민석을 데리고 요양원으로 갔다. 원장 회장도 함께였다. 순자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상태가 좋은 날이었다. 어머니, 손주 데려왔어요. 태수가 말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아버지 아들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민석이? 내 손주? 네, 할머니. 순자가 손을 뻗었다. 민석의 얼굴을 만졌다. 볼을, 눈을, 코를. 이쁘게 생겼네. 창수 닮았어. 정말요? 아빠 닮았다고요? 응, 눈이 닮았어. 정우도 그랬고, 창수도 그랬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맙다, 민석아. 이 늙은 할미 보러 이렇게 멀리서 와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빠 찾아주셔서. 민석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가 민석을 끌어안았다. 예쁜 것, 우리 예쁜 손주.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60년을 기다린 어머니, 58년을 고아로 산 아들, 3년을 방황한 손자. 상처투성이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원장 회장도 감격한 표정이었다. 형과 조카를 나란히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형님, 조카 잘생겼네요. 그래요?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형님도 어머니 닮으셨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순자가 두 아들을 불렀다. 창수야, 원장아. 이리 와봐. 두 사람이 어머니 곁으로 갔다. 순자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왼손엔 창수, 오른손엔 원장. 엄마가 소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희 둘이 잘 지내줘. 형제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창수를 버린 거 원장이는 알고 있었어. 30년 전부터 형 찾아달라고 엄마가 부탁했거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저 정말 30년간 찾았습니다. 전 세계 입양기관 다 뒤졌어요. 근데 형님이 한국에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태수가 원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30년이나 찾아줘서. 형님,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어머니 말씀대로 형제니까.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두 아들을 끌어안았다. 82세 노인의 가느다란 팔로 온 힘을 다해. 고맙다. 내 아들들. 다 모여서 고마워.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방안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60년간의 한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원장 회장이 태수를 찾아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형님,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태수가 봉투를 열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열쇠. 이게 아파트입니다. 강남에 있는 32평. 형님 명의로 해놨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이걸? 형님 받아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안 돼. 이런 거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태수가 봉투를 밀어냈다. 원장이 다시 밀어 넣었다. 형님, 저도 알아요. 세상이 뭐라 할지.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형님은 제 형이에요. 60년간 고아로 사셨잖아요. 그 세월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편하게 사셨으면 해요. 원장 씨,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원하세요.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다고.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배달은 계속하셔도 돼요. 형님이 그게 좋으시면. 하지만 최소한 따뜻한 집에서 출퇴근하세요. 이 월세방은 너무하잖아요. 원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었다. 진짜로 형을 걱정하는 눈. 태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받아도 될까? 이런 걸 받으면 떳떳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원장의 진심도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태수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대신 약속해요. 절대 더 이상은 안 받을 거예요. 이것만. 네, 형님. 알겠습니다. 두 형제가 손을 맞잡았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악수. 한 달 후, 태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32평. 평생 살아본 적 없는 넓은 집. 민석도 한국에 남기로 했다. 미국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 일을 찾겠다고 했다.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아빠 곁에 있을게. 민석아, 할머니도 자주 뵈러 갈게. 약속해. 태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돌아온 아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순자 여사가 눈을 감았다. 병명은 노한. 82세, 충분히 긴 삶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짧았다. 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 창수야, 원장아, 민석아,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워, 행복했어.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장례식장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한성그룹 임직원, 재계인사, 정치인들. 하지만 영정 앞에서 가장 오래 온 사람은 태수였다. 어머니, 이제야 만났는데 너무 빨라. 태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다. 3개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겨우 3개월이었다. 하지만 그 3개월이 태수에게는 60년치 행복과 같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것, 어머니의 밥을 먹어본 것, 어머니에게 창수야라고 불려본 것. 그 모든 게 태수에게는 기적이었다. 순자의 유품 중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태수에게 남긴 편지. 창수에게. 아들아, 엄마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하늘에 있겠지. 60년을 기다렸어. 너를 찾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 폭설 그날 밤 내가 엄마를 구해줬을 때 엄마는 직감했어. 이 사람이 창수라고. 만년필을 보기 전부터 알았어. 내 눈이 정우 눈이었거든. 내 손이 정우 손이었거든. 아들아, 미안해. 60년을 혼자 살게 해서.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버지 닮았어. 창수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민석이랑 원장이랑 가족들이랑.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아버지랑 같이.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엄마가. 태수는 그 편지를 평생 품고 다녔다.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만년필과 함께. 그것이 태수에게 남은 부모의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 그 2통의 편지가 태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3년 후, 서울에 다시 폭설이 내렸다. 태수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날처럼, 어머니를 만났던 그날처럼. 아빠, 뭐 봐? 민석이 다가왔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응, 눈 와서. 3년 전 생각나? 응. 태수가 커피를 받았다. 민석이 옆에 앉았다. 아빠,
그때 할머니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 할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겠지. 저체온증으로. 그럼 아빠는 평생 가족 못 찾았겠네. 그랬겠지.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아빠, 왜 데려온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 민석이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냥, 안 그럴 수가 없었어. 저렇게 추운데 혼자 계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아빠 착하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면 그래야지.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누군가 힘들면 도와야 해. 그래야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지. 할머니가 아빠 도와준 건가? 그렇지. 내가 할머니 도왔더니 할머니가 나한테 가족을 줬어. 어머니를, 동생을, 그리고 너까지 돌아오게 했잖아. 민석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다. 아빠 고마워. 나 포기 안 해줘서. 민석아, 아빠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부자는 나란히 눈을 바라보았다. 펑펑 쏟아지는 눈. 그해 겨울, 태수는 배달을 그만뒀다. 58세부터 65세까지 7년간의 배달 생활.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원장 회장이 제안했다. 형님, 한성그룹 복지재단 명예이사 맡아주세요. 내가 무슨 이사를. 아니에요. 형님이 딱이에요. 형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분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 수 있으니까. 태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복지재단 명예이사. 거창한 직함이었지만 하는 일은 단순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 고아원 아이들을 자주 찾아갔다. 자신이 자랐던 햇빛 보육원은 이미 없어졌지만 비슷한 시설들이 많았다. 애들아, 아저씨가 왔어. 태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잘난 척 안 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진짜로 들어주니까. 아저씨도 고아원에서 자랐어? 한 아이가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저씨도 여기랑 비슷한 데서 자랐어. 부모님 없어? 어렸을 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찾았어. 60년 만에. 진짜? 어떻게? 태수는 웃었다. 눈 오던 날 우연히 만났어. 세상엔 그런 인연도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도 부모님 찾을 수 있어? 글쎄, 그건 아저씨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태수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부모님이 없어도 가족은 만들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야. 아저씨도 그랬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눈에 희망이 깃들었다. 그로부터 또 5년. 태수는 70세가 되었다. 민석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손자. 이름은 정우.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다. 아빠, 정우 안아볼래? 어디 보자, 우리 정우. 태수가 손자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이야, 보여? 손자야. 우리 손자. 태수는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보이세요? 증손자예요. 정우라고 지었어요. 하늘에 있을 부모에게도 말했다. 민석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 행복해?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태수가 웃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 나레이션. 인생은 알 수 없다. 60년을 고아로 살다가 폭설 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하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날 밤 그 골목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낯선 할머니를 남의 일로 여겼다면, 강태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을 것이다. 끝까지 평생 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태수는 지나치지 않았다. 추운 밤 얼어가는 노인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었다. 별거 아닌 선의, 대단한 것도 아닌 작은 행동. 그 작은 행동이 60년의 한을 풀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줬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오늘 스쳐 지나간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이 무심코 건넨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나치지 마라. 모른 척하지 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운명처럼. 강태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기적. 만년필 하나가 이어준 60년의 인연. 그리고 끝내 함께하게 된 가족.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태수처럼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어쩌면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